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질문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자료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이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네네. 예, 네. 그러면, 네, 이게, 음, 뭐, 이게 1번으로 설정이 안 되고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나. 자, 디스플레이. 이러면 되지. 잠시만요. 빼고. 어, 네, 잘 보이죠? 아, 예,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네, 그러면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뭐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 했던 고민들을 페이스북에 지난번에 적었고 몇 분들은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기록하면서의 생각은 뭐였냐면 정말 학교생활 기록부는 학생의 서사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기고 그 수업 내용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정도의 기록물이라면 대학이 얼마든지 평가 가능한데 특히 이제 수업 활동들 세무능 특기사항에 정말 각양각색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제대로만 읽어낸다라면 충분히 변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고등학교가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들 고민이 좀 있었고 오른쪽 슬라이드는 그 진로에 대한 제 스스로의 이제 고민 평가 중에 진로라는 단어가 장점도 있지만 또 갖는 단점도 있는데 진로 이렇게 부르면 직업이라는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고등학교 단계에 뭐 직업 관련된 걸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이제 그 꼬리물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쌓아야 될 시기에 뭐 이런 너무 진로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진로라는 개념보다는 관심 분야라는 표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딱 평가하는 중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관심 분야는 주도성을 보겠다는 의미인데 직업하고 관계없이 관심을 두고 뭔가 활동을 해보고 탐색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 주도성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과정인데 왜 대학은 그럼 진로라는 단어를 평가 요소로 가져왔냐 하면 어, 다양한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싶은데 주도적 활동을 하세요. 이 단어보다는 진로라는 표현을 쓰면 학생들이 뭔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 용어로 적합해서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민들 한번 적어봤고요. 이건 오늘 제가 다른 강의 자료에서 공유했던 자료인데 빠르게 그냥 보면서 넘어갑니다. 2013부터 2018까지 자료예요. 경희대생 뭐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 만점에 학점이 종합, 교과순 비슷합니다. 두 개는. 다음에 수능, 기회균형, 논술 뭐 이런 순입니다. 부계대학도 비슷한데 오늘은 경희대 자료만 올립니다. 계열 단위로 보더라도
종합이냐 교과냐만 왔다 갔다 할 정도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학 계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진학률이 있는데, 진학률은 대학원 가는 비율이고요. 취업률은 말 그대로 취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기회균형이 취업률이 높게 나오죠. 예, 경대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저도, 좀 희망을 가졌는데, 기회균형 학생들이 학점은 한 세 번째 정도 되지만, 취업 자체는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대기업의 특채도 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도 취업 시장에 맞추는 경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취업 시장에서는 실제 취업률 자체는 좀 높게 나오는 다음에 대학이 처음에 고민은 그거였거든요. 학생부 종합은 학점은 좋은데 뭐 취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자료 계속 분석한 결과는 취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특이한 점은 대학원 진학률은 수능 1등이에요. 이거의 결론은 뭐냐 하면 대학 때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대학원 가서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가정 형편도 좀 뒷받침돼야 대학원 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도 포기율은 많이 보셨을 텐데 대학 입장에서는 경영하는데 아주 너무 중요한 자료죠. 예, 뭐 아시겠지만 편입학이 빠진 인원 100%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4대 요건이라고 그래서 뭐 교지라든지 교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뽑게 되는데 경희대는 현재 45%만 뽑을 수 있습니다. 성대하고 중대는 15%밖에 못 뽑습니다. 일부 대학은 뭐 65%까지 뽑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결손 인원 자체는 대학 경영하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정시 모집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수능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약 20%가 대학을 그만두는 걸로, 종합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약 한 7%, 8% 정도 되니까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대학 내에서 수시냐 정시냐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냥 대학은 전형 논의 딱 하면 다 수시로 가고 싶다고 딱 얘기합니다. 학과들은. 정시 얘기 딱 꺼내면 적게 뽑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다 학과별로 얘기를 합니다. 수업도 가르쳐봐도 차이가 있고 뭐 등등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학생부 위주로 결국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대학은 이미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외대학 조사도 해봤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수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하여튼 최근에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많이 오는 것은 입시 얘기도 있지만 과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2022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의 그 학생부 종합이 기여점을 찾는다라면 저는 수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여한 점이 뭐냐? 이 학생부 종합이 학생의 변화도 가져왔지만 고교 교육 과정에 수업 형식을 바꾸는데 많이 도움을 줬고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점진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업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수업 형식이 많이 변했고 학생 중심 활동이 2015부터 시작해서 계속 변하고 있고 2022도 결국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뭐 많이 생각해 봤던 주제인데 고교학점제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입학사정관제 등장할 때는 잘 아시는 대로 비교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체 활동을 막 조장시켜 가지고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출발점이었는데
동아리 몇 개, 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 과목 물리학을 듣는 것보다 더 기본 기초 역량을 쌓는 거냐? 이런 식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의 어쨌든 교육 과정의 중심은 수업인데 그 수업을 다루지 않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2015에서 2022에서 결국은 수업에서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짜기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로라는 개념을 창치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다음 단계로 결국은 과목 선택으로 가져가는 고교학점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의 어마어마한 기여를 잊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출석 체크라든지 세특 기록이라든지 뭐 교사의 과목 가르치는 이런 문제로 얘기할 부분보다 실익을 따지면 훨씬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얘기했던 출결 문제 전산이나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개편하면 되고요. 교사 수급 문제 부족하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치열한 논쟁을 하면 되고요. 예. 뭐 좀 더 생각해 보면 세특 기록 양이 많으면 줄이는 방법들 생각해 보고 뭐 꼭 500자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00자 하면 300자 하시고요. 대학은 기록 많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어진 대로 근해에서 평가하는 건데 대학이 500자를 요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양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형식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다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수업이 학점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여기 또 우리가 뭐 지정 과목 듣는 형식으로 돌아가서 만약 운영이 된다라면 현재 수업 방식대로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 보면 이 제도는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고교가 좀 더 이건 앞장서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해당되는 그 일부 부작용들은 자꾸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2028 대입 제도가 그걸 뒷받침 못 해줘 가지고 어정쩡하게 만들어버려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건 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고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방향은 고교가 주도해서 끌고 가 주시고 대학은 자연스럽게 평가에 반영해서 반영하면 얼마든지 좋은 학생 뽑고 그러면 대학은 좋은 학생 뽑으니까 학생부 기준을 자꾸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대입 개편에서도 수능 줄이고 당연히 뭐 학생부 늘리자 이런 주장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출결은 많이 나빠졌죠. 이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D 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민스럽고 좀 안타까운 학생인데 학생부상에 여러 군데 모범 학생이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질병 관련 횟수가 반복적으로 결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부터 뭐 조퇴 결과까지 다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모범적일까?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서 출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대학도 인지했고 연대는 내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죠 올 입시부터 경희대도 2028에는 아예 선언을 했죠. 출결은 정시 때 반드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는 그 지각 조퇴 결과까지 미인정 2회당 결석 1회로 취급해 가지고 계산은 복잡하지만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2026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경영대도. 그 출결 부분은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과목 부분을 인문계하고 자연계로 나눠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문계는 과목 관련된 것들을 학교가 그러니까 학생이 적절한 과목 선택이 필요 없는가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평가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인문계 평가하면서 과목을 지금 학생 과목 선택들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봤더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연계랑 다르게 뭘 보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교과 단위로 역량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문과 같으면 이 국어 잘해? 영문과 같으면 영어 잘해? 이 먼저 일단 그거부터 보고요. 유심히 보고.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들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문계도 결국은 학과 단위의 교과별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예, 그래서 경희대는 뭐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지원자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대학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랑 거의 다 일치하고요. 합격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치하고요. 뭐 이런 결론이 나서 빅데이터 응용학과만 좀 다른 정도고요. 합격자는 수학이 높은데 지원자는 영어가 좀 더 높은 뭐 이런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도 결국은 선택권이 과목 부분도 일정 부분 보고 있다. 국문과라고 하면 국어 관련 또는 뭐 영어 관련 문학 관련된 과목의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학생들을 좋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이런 거 권장 과목을 이런 거 들어요라고 제시를 안 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훼손할까 봐. 인문계처럼 자연계처럼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위계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방해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 과목 선택 행위를 안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동국대나 이런 학교는 발표도 하던데 대학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는 발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는 뭐 보셔서 아실 텐데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발표했고 평가해 보니까 뭐 지원자 대체로 핵심 과목은 95% 이상 다 듣고 오고요. 권장 과목도 얼추 한 뭐 7, 80%는 듣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합격자 기준으로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듣고 오고요. 일부 학과가 확률과 통계를 64, 69만 듣고도 합격한 걸로 나오는데 이 얘기는 확통은 어, 문과이과 나눠지는 뭐 이런 개념들로 있어가지고 안 듣는 학생들이 좀 있었지만 수학이 자연계 관련 과목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과목을 안 듣더라도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한두 개 안 듣는다고 핵심 과목이 결정타가 되거나 결격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학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학은 그래도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학원들은 자꾸 또 이상한 조장하고 막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해야 된다는, 발표해야 된다는 의견이 90% 이상 나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올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사교대학이 다시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권장 과목을 경희대가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다시 연구를 해서 경희대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개편안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 때는 잘 아실 텐데 저도 경희대는 오늘까지 이거 입력하느라고 정말 제가 감기도 걸리고 목도 쉬고 막 그랬는데 고민이 많고요, 대학은. 그러나 하여튼 결론만 보면 시대 흐름하고 잘 맞고 교육부가 시켜서라기보다는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확신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꾸 늘려갈 것 같습니다. 그건 대세가 될 것 같고, 이건 이미 보셨겠지만 경희대는 이제 자율전공하고 일반 학과랑 구분을 시켰는데 열린전공하고 진로 역량을 좀 다르게 가져갔는데 진로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의 내용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런데 용어를 좀 바꾼 이유는 진로하면 지원학과에 관련된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상을 하니까 그런 거 명확하게 없다라는 의미, 진로나 꿈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 보도해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은 자연계가 엄청 이 자율전공 기존에 로스쿨 진학하는 학과였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과학탐구. 뭐, 그냥 과탐 학생들을 자연계라고 부르면, 그런 학생들이 지원자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어, 특히 이제 의대나 약대 준비했다가 성적이 조금 안 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마땅히 갈 과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의대나 약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자연계 다른 과에 가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랬을 때 자율전공을 지원하면 자율전공은 뭐 나중에 다시 그 다른 과에 뭐 화학이나 생명이나 있는데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특징이 좀 있었고. 근데 약간의 오해는 뭐였냐면 학생들이 수학과학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수학과학 위주로 과목을 들었는데 수학과학 성적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잘못 판단했다. 본인이 열심히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야 되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과목인데 내신도 안 좋고 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학생을 자율전공이라고 뽑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반대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자연계 관련 과목을 많이 듣긴 했는데 일부 학생들 보면 영화 배우, 그러니까 영화 감독 또 뭐 기자 이런 게 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문과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계 과목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 관련된 활동들이 있고 그런데 자연계 관련 과목도 듣고요. 말 그대로 융합적으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성과는 좀 나니까 이런 학생들이 자율전공에 지원해서 학과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딱 자신에 맞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고 또 하나 유형은 애매한 융합이라고 제가 표현 썼는데 예, 혼합이라고 뭐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 학생들 중에 2학년 때는 과학을 쭉 듣다가요. 과학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갑자기 사회로 다 바꿉니다. 사회로 바꿨는데 뭐 사회도 별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문사회가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이 융합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한 게 아니라 그냥 왜 바꿨지라고 해서 이 과목 선택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 오히려 혼합에 가까운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합격자 특이하죠. 경희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5대5 정도 인문자연이 원래 붙었는데 등록자 기준으로는 자연계가 86%가 붙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네오르네상스는 자연계가 한 56%로 등록자가 더 많고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수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이수 단위로 비교해도 23, 24와 25가 차이가 있죠. 과학탐구 이수 단위가 더 많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자연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수능에서도 이 최저 기준을 이렇게 선택한 거 보니까 미적 선택자가 많죠. 52%까지 나왔고요. 정리하면 이 네 가지 타입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공 자율선택제, 무전공제에는 1번 유형은 뭐 과목 선택을 주도적으로 했고 관련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뽑고 싶은 학생이고요. 이거는 전공 계열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본인이 생각한 겁니다. 그냥 자연이든 인문이든 뭐 자기가 생각해서 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과목 선택하고 그 관련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붙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련 과목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과나 이과나 이런 게 뚜렷하지는 않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아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학생도 또 뽑힐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좀 문제인데 전공 관련 과목들 아까 했던 자연계라면 수학과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이수했는데 관련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이 학생은 좀 별로였고, 네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전공 관련 과목이 예, 뚜렷하진 않습니다. 문이과 막 혼합되어 있긴 한데, 진로 변경 전에 자기가 생각이 바뀌기 전 이전 단계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유형으로 혼합된 학생, 이 학생도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율전공도 학과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목 선택이 됐든 주도적 활동이 됐든 간에 그런 주도성을 갖는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성과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무전공은 대학의 학과만큼이나 다양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학생부 종합하고 저는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대가 왜 이걸 했는지 뭐 성대가 계열 단위로 뽑는다고 얘기했는데 학과 단위로 뽑지 않더라도 뽑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내에 다양한 트랙의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발이 가능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학종과 무전공이 양립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오해다.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대는 그래서 2026에 자유전공학부까지 일단 뽑는 걸로 했고 2027에는 더 학생부 종합으로 늘렸습니다. 이 자유를 더 뽑는 걸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교육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죠? 예. 추가로 제공하는 교육과정 편성표, 현황표. 현황표는 대학이 많이 요구를 했고 현재 문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선택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현재는 교과 일수 리스트 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목이 학교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까지만 아는 거지 그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를 예를 들면 뭐 미적하고 학통을 같이 개설시켜 놓고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설은 되어 있는데 학생이 못 듣는 건데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편성표를 주면 아, 이거 불가피하게 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하고 지표평가 비율도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 거냐가 중요한데 나이스상에는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상에 바로 붙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주면 한눈에 그냥 성취도 분포 비율, 수행평가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원점수하고 표준편차, 뭐 표준편차는 안 제공하네. 원점수 평균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면서 이게 특히 이제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확산된다고 가정한다라면 이 수행평가 비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행평가 비율이 높으면 원점수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대학 합격 5개 고교, 제가 이름을 딱 보고 5개 고교를 보면서 떠올렸던 첫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그 표준 편차가 다 작아요. 공통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제가 본 걸로는 5 이내로 아주 촘촘한 학교들이에요. 편차 의미 아시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의미는 원점수나 결국은 평균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그죠? 편차를 안 낸다는 뜻이니까 그런 학교가 공통점이 수행평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청 단위로는 아예 못하게 하는 교육청도 있죠. 뭐 세종이나 일부 교육청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행평가 비율을 일부분 제한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용을 알고 평가하는 것과 그냥 모르는 채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수행평가명은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 따로 주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부모님의 특기사항 내에 수행평가명이 기재되는 게 오히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쉽게 읽힐 것 같고,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그걸 찾으면서 읽을 것 같지는 사실 별로 않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지 봐야 되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성취도별 분할 점수는 뭐 그나마 말씀 주신 대로 고정 분할 점수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실제 그런 경우에 일부 좀 보완되는 자료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고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가지고 많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하거나 우리 고교 선생님들을 뵀을 때 보면 대체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학교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 학교가 저거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자꾸 대학한테 얘기해서 대학이 알게 됐고, 그래서 대학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내에서도 타 학교가 그렇게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금 공개하는 거는 그러나 하여튼 어떤 자료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옛날처럼 고교 프로파일 형식으로 PDF나 이렇게 또 별도로 가면 모든 학생들을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필요에 따라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학생부에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읽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스템상에 바로 붙일 수 있는 뭔가 하여튼 파일 형식이라면 붙여놓고 바로 보게 될 것 같고, 파일 형식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요. 이수 학점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이 얘기는 짧게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회하고 과학은 융합선택 과목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해 보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국수형은 아무래도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최상위권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가정이면 수학 과제 탐구에 한 2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만약에 2등급이 나오거나 3등급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교과전형도 못 가고 주요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학생들 입장에도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융합 선택은 절대 등급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만큼 정말 잘못했다. 이것만큼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설마 이게 상대평가로 끝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상대평가로 끝나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절대평가로 다 가면 좋지만 또 일부 뭐 5등급제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융합 선택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제대로 살기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공동교육 과정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융합 선택의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일부 만약 개설이 된다면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긴 부담이 좀 적을 거 아닙니까? ABC 뭐 다음에 성취도가 나오니까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은 적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정량으로 돌린다고 하면 등급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희대는 그뭐 최소 이수 권장 과목을 융합을 빼고 일반하고 진로만 가져가 봤고요. 또 하나의 논의가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 연구에서 대학이 융합 선택 과목을 그냥 등급으로 반영하지 말고 성취도로 반영하면 어떨까? 이 논의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연구진에서. 그랬더니 결론은 내신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최소화시키고
진로 선택 과목 최소화시키고 융합 선택 과목을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등급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갈등이 막 생기면서 그러면 일단은 뭐 현재 이렇게 제시된 대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런 정도에서 결론을 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연구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실었는데 짧게 저 과목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건 연구는 결론만 말씀드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은 5등급제가 되면서 변별력이 낮아진 거는 맞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뭘 먼저 추가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대학들의 얘기는 수능 체제를 추가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나였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내신이 안 되니 이제 서류평가라는 교과 종합평가, 교과평가를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면접 얘기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나왔고, 뭐 세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학 입장에서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정성평가를 반영하는데 학종 같은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정도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쪽에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종합전형은 지금과 큰 차이가 날 게 없고 오히려 절대평가도 주니까 같이 성취평가도 주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으면서 다만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거는 대학도 나올 수 있겠다. 고등학교에서는 걸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80% 정도 이상이 학생부 종합의 수능 체제를 걸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정관들은 오히려 50% 미만 정도로 수능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아마 그냥 일정 부분 수능 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의 선택은 현재보다는 수능 체제를 거는 대학이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까. 전년간 뭐 그다음에 의학 계열이라든지 경희대처럼 일부만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여튼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서류평가 교과 전형은 많이 아마 도입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수능은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수능은 생각해 보면 인문계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지금 수능이나 변별력도 날 것 같고 별로 고민이 적은 없는데 자연계는 명확하게 안 된다는 결론이고 교수님들도 절대 이 수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경희대는 의학계열 자연계에 수능에서 수학과 과학에 가산점을 줍니다. 수학과학에. 그것처럼 수능에 만약에 수학과학을 제대로 안 다루면 학생부 가지고 가산점을 다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생부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선택지가 학생부 교과 성적 정량평가냐 서울대처럼 서류평가할 거냐 지금 경희대가 제시한 권장 이수 과목을 최소 이수 과목을 제시한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거냐 혼합할 거냐 등등 이제 그런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게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똑같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대학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능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서울대는 수능 성적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여전히 서울대인데요. 일부 대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학생부 요소를 반영을 했는데 수능 성적이 3, 40%가 뚝 떨어졌다. 그러지 않겠지만 기본자풀이 비슷하겠지만
근데 매년 전년도를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면 수년간 내려가면 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뭔가를 여기에 많이 놓기는 쉽지 않을 거다, 대학도. 그래서 일부를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시 가구 내에 어떤 전형은 수능 100, 어떤 전형은 뭐 수능 90에 학생부 10,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나군도 마찬가지로 가군도 그렇고 나군도 그렇고 이렇게 별개로 설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유형의 아마 조합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졌다는 느낌을 아마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보고서는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장 과목 반영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거의 뭐 85%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경희대가 다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선택 과목별 최소 이수 과목, 수능의 학생부 과목 정량 이수 뭐 이런 것들 따져보려고 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하면 지난번에 대교협에서 발표했던 자료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도 2021년도에 만들었지만 이때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가정하고 고교학점제를 가정하고 저희가 만들었고 진로 역량도 그렇게 이름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2022랑 전혀 어색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제 이수교과 노력을 물어볼 거냐? 경희대 발표한 거 다 보셨을 거고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경희대 입학사정 자문위원이 전국에 교사 그리고 뭐 장학사님 포함해서 100분이 계신데 85분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내용들을 꼼꼼하게 좀 점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문 받아서 나온 결과고 뭐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렇게 물어서 결론 낸 게 일단 수시는 권장 과목을 개편해가지고 반영한다. 핵심 과목은 감점, 권장 과목은 가점.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자연계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 이 연구를 아까 말씀드렸던 예, 연세대, 중앙대, 성대, 경희대 이전에 같이 참여했던 네 개 대학이 아마 다시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확정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되면 조금 발표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8월 말까지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구 중에 이 내용을 먼저 연구를 시작해서 결론을 내서 8월 말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 최소라는 의미에 좀 의미를 뒀는데요. 최소를 어떻게 정할 거냐 되게 고민이 많았고 우리 또 소장 부소장님께 또 자문도 제가 드리기도 했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진로 교사들은 대체로 권장 과목의 이수 학점의 비율이 높습니다. 25학점은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게 걸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하는 또 입장에서 여쭤보면 쭉 낮춥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최소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고, 그래서 학점도 있지만 4학점, 3학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목 수까지 같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그렇게 했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화는 올 8월 기본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희대는. 기본사항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 3월에 확정된 안을 발표할 두 번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구체화될 텐데 현재 이 전문 교과 이런 거 포함되었다, 단위가 포함되었다 이런 거는 2022가 아니고 2015에 해당되는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해가 있어서 질문하시던데, 예. 일단은 그 2015 학생들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점하고 단위수를 일단 같이 봐주자.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어서 일단 같이 봐주자라고 설계를 한 거고요. 방법은 삼수생까지, 그죠? 나중에 2022 졸업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현재 지금 삼수생, 고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하면 학점이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비교 내신 적용하고 이 학생들까지만 그냥 학점 적용해서 자르면 나눠지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전문 교과에 관련 과목이 또 예,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쪽 관련 과목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목고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 일반 과목들은 이쪽에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 과정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학이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학과 특성에 따라서 관련 과목을 막 쪼개가지고 한 개씩만 마냥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가능하면 교수님들께 어, 나눠진 과목 중에 꼭 필요한 과목, 핵심 그리고 권장으로 두 개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해달라고 설문지 갈 때 그렇게 요청을 좀 드렸는데 학과 교수님들이 과목도 주고 뭐 다 세세한 걸 다 줬습니다. 내용, 수업 내용까지 다 드렸는데 보시고 이제 최종 결정해 준 내용인데요.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고등학교나 교수님이나 다들 동의했고요. 그래서 뭐 쉽게 조정이 됐고 과학 과목에서는 조금 일부 학과들이 좀 나눠졌죠. 예를 들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은 좀 성격이 다른데 기존에는 같이 묶여 있던 걸 조금 나눠서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어, 학과 특성에 따라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두 과목 좀 나눴고요. 생명과학도 꽤 좀 다르더라고요. 스마트팜하고 생물도 묶이고 융합바이오는 완전히 여러 학문들이 섞여 있는 학과다 보니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학문 특성이 워낙 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지리학과도 지리학과 경희대가 인문이 있고 자연이 있는데 여기는 자연 지리학과만 놓다 보니까 뭐 지리학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막, 지리학 선생님들이 전화 와서 왜 지리를 다 뺐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경희대 지리학과 자연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마 지리학과 인문자연 통합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지리학과 자연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예과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논쟁이 제일 많았는데 기존에는 화학투가 권장 과목이었는데 서울대는 원래 화투가 핵심 권장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5개 대학 연구에서는 권장 과목 쪽으로 빠졌었거든요. 대학 내에서 3개 단과대학과라 치열하게 좀 논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의예과 쪽에서는 약학과처럼 어, 의생명 특히 이제 생화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학을 계속 핵심 과목으로 놔야 되겠다는 의견이 좀 강했고 한의학과하고 치의학과는 그 정도 아니다. 권장이면 충분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좀 나눠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사계대학이 만약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라면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 일부 학교가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4학점이 아니라 3학점으로 바꿔야 되는 학교가 있다더라. 이렇게 연락 온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는 해볼 계획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 하여튼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드립니다. 예. 자, 공통교육과정은 올해는 뭐 지금까지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 학생들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내신 관리하는 수단으로 그런데 듣고 싶은 과목은 있고
그럴 때 공동교육과정을 좀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공동교육과정은 그런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실제 평가 화면인데 화면에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내 미개설 공동 이런 마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시스템 화면에 교내 미개설은 학교 밖 교육과정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례 좀 보여드리고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어, 이 학교는 그냥 보통의 인문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편차나 인원수나 원점수나 뭐 이런 걸 보면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일반고 뭐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영미 문학 읽기 뭐 이런 과목이 있고 앞에 스페인어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영미 문학 읽기 3학년 때 영어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그죠? 네. 또 진로 과목으로 영어 검문화 중국어 회화 그러니까 인문 계열의 학생치고는 어학 관련되거나 문화 관련된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은 학생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서는 지정 과목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듣는 학생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이러면 어문계열 쪽에 만약 이 학생이 선택을 한다라면 주도적인 과목 선택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도 권장 과목을 제시를 안 했을 뿐이지 교과 단위로 따져봐가지고 관련 교과들을 잘 듣고 있느냐, 이수 학점수죠, 학점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 관련 내용을 충실히 들으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사례로 봤고,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런 거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학생 하나 보시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323, 뭐 이런 정도. 네, 자연계 과목을 들었죠. 미적, 확통 두 과목을 동시에 개설했어요. 3학년 때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화학 2, 생명과학 2 이렇게 들었는데 이 정도 학교가 지금 딱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자연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듣고 있고요. 제가 이 학생은 융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혼합이라고 썼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332 이렇게 나왔고 3등급 정도 나오다가 기하, 자연계 관련 과목을 들었죠. 3학년 때는 과학이 없고요. 수학이 없고 수학은 확통, 일반적으로 인문계로 생각했던 과목으로 좀, 뭐 꼭 기하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적 대신에 확통을 듣습니다. 사회문화, 생윤, 예, 사회 쪽으로 돌아섰고요. 여행 지리 정도. 이렇게 이수하니까 이 학생은 그런 과목이 애매해요. 본인은 뭐 융합적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특별한 특색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만 학생이 과학 과목 안 나온다, 수학 과목 안 나온다라고 그냥 과목만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내가 문이과 융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는 제 과목 선택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냥 과학적 듣다가 그냥 사회적 듣다가 이렇게 듣는 것 자체를 놓고 자전에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또 정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학생을 보시면 음,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편중됐던 이유가 성취도만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에, 몇 과목만 똘똘한 것만 잘 따면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좀 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학 과목이 화학원과 생명과학원, 수학도 수학원과 수학2, 딱 요 정도 들었고요. 한번 보시면 기하 과목 듣죠. 기하. 3학년 때는 수학과학이 다 빠졌습니다. 등급에 산출되는 과목은. 진로 과목으로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역사과제연구, 과제연구, 과제연구 이런 과목들로만 다 채워놨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받는 느낌이 기초학력에 대한 검정이 다 안 끝났다.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진로만 가지고 판단 내리기가 쉽지 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대학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 기초학문을 좀 갖추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좀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교육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뭐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문학적 감상과 뭐 상상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일본어, 사회문제탐구,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 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와 유사한 패턴들이 조금 더한 많아봐야 저는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두세 과목 정도 그 정도 들으면 뭐 많이 듣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국회 학점제가 되더라도 한 세 개? 뭐 이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고 있고요. 학기제. 이제 기존까지 패턴은 6학점에 잘라가지고 3학점, 3학점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이 학교는 일반고인데 좀 특이하게 한의학 한문 뭐 이런 과목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학 한문 공동교육까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부분.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학점씩 4단위씩 잘랐습니다. 4단위씩 잘라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학기제 스타일이 이제 학기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스타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하, 미적학통 4학점씩 생명, 화학, 고급화학이 3, 3, 2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점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 학교가 좀 처음 봐서 이게 일반고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좀 꼼꼼하게 좀 보게 됐던 학교인데요. 성적만 놓고 보면 원점수가 국어가 68점이고요. 평균이 58, 표준 편차가 18.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편차가 좀 크게 난다는 얘기는 영어 역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학생 간의 편차가 큰 학교란 말이죠. 4등급인데 71점에 52가 평균이니까 수학은 42가 평균이고 문제를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렵기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 학교는 전체적인 수학과 영어 역량만 놓고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우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145명이 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뭐 한번 보시면 2학년 때 물화생지 4학점 그리고 둘둘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4학점을 운영하는데 2학점, 2학점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결국 학기제로 이제 만들어서 4학점 단위로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운영을 했던 학교입니다. 근데 과목 수를 보시면, 이수자 수를 보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수자 수가 139, 92, 92, 92예요. 이거는 선택을 주면 동일하게 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지정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딱 편성해 놓고 듣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번 보면, 어, 과학, 과제연구, 과학, 과제연구 2학점씩 그리고 3학년 때 물, 화, 생, 고급을 듣는데 3학점씩 듣는데 과연 고급 생명과학을 이 학생이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역량들을 다 갖췄을까? 이런 생각들까지 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무리만 고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이수 과목에 대한 이런 어떤 심화 전문 교과 과목들을 많이 개설했을 경우에 그 정도 역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대학 입장에서 좀 했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일반고의 심화 사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고민들이 아마 고교학점제를 하면 있는 것도 막 계속 고급 관련된 과목들을 엄청 많이 개설해 놓고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대학의 고민은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과학 2까지 충실하게 이수한 아이 중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스킬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과학중점학교인데요. 아, 과정학교가 특색이 있죠. 다 아시는 대로. 문화생지 4학점씩.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4학점씩. 기하 듣고 경제수학 들었고요. 3학년 때 예, 고급수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뭐 최소 이수 단위가 필요하니까 과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뭐 이런 과목들을 쭉 이수를 합니다. 이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과학 중점 학교는 과학 관련 과목들을 많이 듣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반고랑 어떤 차이를 갖느냐. 다행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 수는 좀 차이는 줄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낮고 오히려 이제 학점제가 되니까 40 편성하니까 비슷해지는 상황이 돼서 뭐 이 정도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근데 대학 평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요. 내신 성적이 비슷할 때는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많이 들은 학생들이 그 관련 소양을 갖춘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통제시키느냐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당연히 받는 느낌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내신이 비슷한데 관련 과목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우수한 학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 그 과목 차이가 뭐 많아봤자 한 두 과목 뭐 그런 두세 과목 차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그 정도면 이제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022에는 과중학교랑 그런 것도 차이가 일반고에서 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급 정도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화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 같은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의학 계열, 약학 계열 이런 쪽에서는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실험 과목에 대한 가치는 좀 높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투 과목까지 딱 들었을 때도 훌륭한 학생이긴 하지만 생명과학 실험을 이렇게 듣고 온다라는 얘기는 뭐 그게 이제 뭐 했던 활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의학계열 쪽이라면 생명과학 실험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해봤고 뭐 약대 같은 경우 화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본인이 진짜 그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 과목수가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커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좀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식량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학은 이제 과목 성취도를 결국 그 관련 과목 인문 기하학의 다른 스타일로 해서 성취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챗 GTP 얘기 한번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특 얘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작년에 평가하다가 의심나는 GTP가 쓸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두 명을 메모해 놨다가 GTP 잡는 또 그 AI 잡는 AI 프로그램에 돌려봤더니 유사도가 두 개 다 9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GTP가 쓴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 의심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은미체 선생님들이 문체가 너무 수려해요. 너무 글을 잘 썼어요. 이분들이 이 정도까지 문장력이 뛰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꼼꼼히 좀 읽었더니 모든 문체가 다 동일한 느낌이에요. 한 사람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한 거 쓰는 패턴이 AI체가 있는 겁니다. AI체가. 그래서 이게 그래. 근데 학생부의 독특한 특징은 여러 교사가 쓰기 때문에 문체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수학이라도 어떤 선생님 수학 쓴 선생님 쓰는 글과 또 다른 선생님 쓰는 글이 또 다릅니다. 같은 분도 있고 뭐 다른 분도 있고 막 섞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GTP가 쓰면 이게 한 분이 썼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거 네이버처럼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데 피해가자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인정하고 학생들도 리포트 쓸 때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러면 형식을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GTP 세상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우리가 결국은 양식을 만들어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여기에서 답은 하나 찾은 게 제 스스로의 답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활동이 기록되는 세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주관적 평가까지는 안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사의 주관적 평가, 이 학생의 역량이 이만큼 뛰어나다. 이거 자칫하면 AI가 다 대신 써주기 시작하면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만약 그 평가권까지 AI한테 넘겨버리면 학생부는 교사가 불신하게 될 거고 그걸 뽑는 그 대학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자료를 어떻게 믿고 평가해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객관적 수업 활동은 AI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수업 활동이 이렇게 진행됐다. 걔가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뭐고 수행평가가 뭔지 이런 내용을 쫙 기재해 주시면 그 내용은 바뀔 게 없지 않습니까? AI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거기까지만 기록이 된다라면 약간 옛날에 누가 기록 비슷한 뭐 그런 개념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만 만약에 있다라면 대학은 그 내용 가지고 면접 때 물어보고요. 어떤 생각 가졌는지, 뭐 배웠는지, 뭐 이런 질문들은 면접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맡겨두셔도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저희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또 대학은 그게 적응하면서 면접이라는 다른 도구를 만들어낼 거고, 결국은 그것까지 교사들한테 자꾸 기록하더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끝없이 서로 간의 피로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식 변경을 이제 논의할 시점이 왔다라는 저는 개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나온 것도 봤고 그런데 체크리스트 경기도 자료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존의 추천서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추천서를 우리가 읽을 때 체크리스트의 체크 점수는 별로 안 받습니다, 대학이. 그것보다는 글 중에 독특한 내용이라든지 그 학생의 평가적 의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대학은 어쩌면 체크리스트를 만들더라도 등급의 의미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종만 만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주관적 평가를 담아낸다라는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활동을 학생 참여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형식의 간단한 사실 중심의 기록물 정지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더 치열한 논쟁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제 얘기는 좀 나누고 그래서 형식은 보면 이런 학교가 현재도 있더라고요. 기하 과목을 보시면 수행 1, 수행 2, 수행 3, 수행 4, 수행 5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은 별 게 없어요. 근데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가로해가지고 만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우리 평가했던 교수사정관님이 뭐 이와 유사한 걸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고서 뭐 이렇게 해서 학생이 발표하면 그런 보고서 내용만 착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아, 결국은 세택에서 대학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 활동 정도면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판단거리가 꽤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역량까지 뭐 어떤 학생이었다라는 걸 자꾸 기록하게 만드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좀 질문도 좀 받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내주신 사정관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고 저기, Q&A 시간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듣는 동안에 저희 강의 주관, 하시는 저희 교디언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의 김성천 소장님도 계속 듣고 어, 계셨어요. 예, 다 그래서 들어오셨습니까? 예, 네네. 김성천 교수님, 이제 들으신 소감과 이야기 조금 간단하게 듣고, 이제 질문 한 몇 가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 계신가 보다. 다행인데요. 소장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다. 지금 뭐 딴 걸 하고 계신 건가요? 마이크, 아, 잠시만요. 네,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될 겁니다. 네. 마이크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장 김성천입니다. 오늘 열강을 해주신 임지태 입학사정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대학의 고민, 진화 과정, 진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관점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또 노하우, 또 우리가 또 성찰할 지점은 또 무엇인가를 알려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맨날 기승전 대입, 이 대입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지 않나. 오늘 그 생각들이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업, 교육과정, 평가 기록을 위해서 실천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또 어쩌면 또 헛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아이들도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하면 또 원하는 또 진로와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길이 쉽지는 않지만 또 계속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오늘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퇴근하시고 되게 피곤한 몸인데 오늘 아까 보니까 한 100여 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상당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이미 채팅창에 몇몇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좀 올려주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예,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남한고의 이지수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초반에 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자연계열 과목 공부해보다가 사계열 과목
으로 이제 선택해도 되냐고 이제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그게 옳은 상담이었는지 좀 의문스럽다. 그거에 대한, 네네. 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2학년 때까지 자연계 관련 과목을 다 듣다가 3학년 때 사회 과목으로 이제 다 바꾼 학생들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수학과학 성적이 3, 4등급인 경우에는 이 학생이 만약에 자율전공에 왔을 때 그러면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느냐를 저희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영화 감독 되겠다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은 듣고 있지만 수학과학은 계속 2학년 때 들었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 학생의 장점은 뭐냐면 인문 쪽의 소양이 많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영어하고 그다음에 그 문학 관련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도 수학과학은 듣고는 있지만 굉장히 인문도 폭이 넓혀 있는 융합적인 학생이구나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학생이 나중에 사회를 다시 바꿔 들으면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자기 적성에 맞는 걸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소양을 2학년 때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학생이 과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수학과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사회로만 딱 돌려가지고 난 자전이야. 자전은 그런 학생들이 융합하는 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하실 때 혹시 이런 식의 이제 오해, 자율전공은 아무거나 그냥 막 들어서 들은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다라는 그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스타일로 맞게 들어보는 거지. 이도저도 아닌 과목들을 그냥 섞어가지고 조합하는 개념으로 융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 서울문영여고의 이영발 선생님께서, 음, 예, 그 GTP로 쓴 음, 선생님과,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시간 내셔서 쓰신 선생님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예, 그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도 평가해야 되고, 이제 선생님의 글도 평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예, 뭐 말씀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 뭐 저는 경력이 좀 오래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눈치가 빨라서, GTP도 메모해보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러 대학 사정관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메모한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GTP가 안 보였냐고 그랬더니 다들, 응? 다들 그래요. 경희대 전체에 20명 사정관이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분은 없습니다, 실제. 그만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거기까지 심사하면서 아마 이거는 GTP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평가하시는 분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그게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 쓰라고 나눠줬고 그거는 이미 대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보다 인정하면 이제는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관적 평가까지 고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GTP가 써준 걸 가지고 다시 안 맞으면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넣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키워드 몇 개 주고 써봐 한 다음 딱 나오면 붙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이는 선생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 학생의 사례가 우수 사례 뽑히거나 그 학생이 붙었다라고 해서 저 학생이 어떻게 붙었지? 그랬더니 GTP에 맡겨놨더니 글을 너무 잘 써줬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가 이제 확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고 평가하는 대학을 고등학교에서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학종은 금방 위기 상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 방법은 학생부 형식을 바꾸면 그 과정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부 그리고 뭐 여러 교육청 전부 공동의 노력으로 빠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답은 안 됐을 겁니다. 저희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한 두세 개 네, 정도만, 네. 까지만 하고,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같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음, 이걸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유저라고 돼 있는, 분께서, 이제, 2022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가지는 의미. 일단 이게 하나의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세특에서 교과 역량과 진로 역량 중에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되었으면은 좋겠느냐 하는 요 두 가지 질문을 아마 같은 분께서 하신 것 같아서 예, 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될 것 그쵸? 같은데. 네, 근데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저는 이수자수의 의미를 좀 크게 두고요. 선택과 뭐 이런 그런 걸 중시하게 보기 때문에 이수자수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 학교가 선택권을 얼마큼 주고 있는지가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지금도 진로 선택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들을 다 따져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한정됐다라면 이제는 전 교과들이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 뭐 이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추정 분할 점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잣대로 써서 점수 분포 결과적으로는 부풀리기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그게 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아무래도 좀 참고가 되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마음대로 교과 성적을 해석할 때 그런 어떤 뭐 의미는 충분히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역량하고 진로 역량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PT에서는 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음, 우리 그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보니까 차이가 목표라고 하는 일일 목표 있지 않습니까? 성취 기준 과목별로 그 목표에 2015는 핵심 역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2에는 빠졌던데요, 보니까. 핵심 역량에 대한 내용이 목표란에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2022에는. 그래서 그 핵심 역량에 2015에 해당되는 핵심 역량의 기록을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학은 그래서 그게 이제 교과 역량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과목별로 그에 대한 기대가 우선인 것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로는 뭐 좋아하는 걸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대학이 진로에 대한 내용 자체를 그 과목에서 교과 채택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 많이 간 얘기 같고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학생이 호텔리어 관련 영어 발표를 했는데 기록할 때 호텔리어에 대한 주제로 끝까지 끌고 가면 그건 진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호텔리어 발표 과정에 영어 역량 중에 읽고 쓰고 듣고 뭐 말하는 역량 자체가 어떻다라고 영어 역량을 결론을 낸다라면 그건 저는 교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는 소재로 활용하되 기록은 역량 중심으로 해달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로 활동은 맡기자라는 거죠. 교사의 재량으로. 예. 네. 그 서수영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도 이번 대답으로 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와 탐구의 어떤 그런 균형감이라는 게. 예. 음,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답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덕원 화남고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데 7번 학생 유형은 아마 아까 강의 자료에 있던 학생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아마 진로 선택 과목을 위주로 들었던 학생이었던 걸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정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질문 때문에 저희가 이 질문을 대학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연구 보고서에 2년 연속 이 얘기를 정책 제언으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 비율을 공개해달라. 그렇게 한 이유가
확인해 봤더니 나이스상에 지금도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에 제공을 안 할 뿐이지. 거기까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해보자라고 해서 요청을 드린 이유가 수행평가가 꼭 부정되게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 당연히 수행평가 100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면 수행평가 비율이 높으면 원점수가 올라가는 게 대부분 수행평가가 지필평가보다는 평균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평가하면 반영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이 없어지고 나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겼던 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점수가 92점 정도 되는데, 아니, 원점수가 96점 정도 되는데 평균이 93이에요. 평균이 93인데 5등급 아니면 6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표준 편차가 보면 3, 4밖에 안 나요. 3, 4밖에 안 나는데 이런 학생들이 과연 지필평가를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면 이렇게까지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학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고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2022 지금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개 질문 마지막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이 박명화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아마 그 사정관님께서도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안내가 나온 핵심과 권장 과목이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 좀 들다. 왜냐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고민이 많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부분 학과들은 5개 정도 간 경우가 많은데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 계열하고 의예과하고 일부 과목에서 좀 나오긴 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학교에서 보통 몇 과목 정도를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이수할까 3학년 1학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 채널로 조사한 건 여러 의견들로 나온 거는 7개에서 9개, 7개에서 9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과학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더 넣으면 예를 들면 물화 생지 4개 깔아놓고 3개 듣는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4개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4과목을 듣는 학교도 있고 3개를 들을 수도 있고 많은 학교들은 사학점으로 4개를 다 듣게 한다. 통합과학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면 이 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그리고 3학년, 2학년 2학기나 또는 3학년 때 과학의 선택 과목을 얼마큼 줄 거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3개, 많으면 5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7개 아니면 9개 정도가 일반화될 거다라고 내용이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에 우리가 5개 과목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학은 5개, 영어 6개 이렇게 가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학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최소 이수 기준으로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에, 일부 학교가 지정 과목을 두거나 수학과학의 비중, 아니, 국영수의 비중 때문에 스케줄을 이렇게 과학 쪽에 못 맞춰가지고 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겨서 이게 좀 안 짜지는 학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4학점으로 다 편성하니까 모자라고 해서 3학점짜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경희대가 일단 발표했고 의견 수렴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교대학과 공동연구를 다시 하기로 지금 일단 계획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는 보겠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특수성이냐 특수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택권을 달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게 고교 학점제인데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건지는 그런 학교 입장에서 조금 학교 교육과정 도저히 살펴보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학교 왜 그런지를 살펴보고 납득이 되면 제 입장에서 변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경우는 한 서너 군데 뭐 그런 학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환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요. 정 선생님 질문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민환 선생님 질문, 네, 해주시죠. 음, 마이크가 꺼졌다. 네, 이제 음소 됐습니다. 제가 매번 부탁드릴 때마다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되게 좋은 정보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잘 들여다 보시려고 애쓰시고 있는 경희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서울대 자문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사들의 간단한 추천 의견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간단한 문장으로 한 뭐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쓰는 어떤 추천의 내용들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세 줄에 뭘 담을까 저희가 되게 그 두세 줄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이런 말씀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보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다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효용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계속 그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인 것 같아요. 자소서나 아니면 교사의 간단한 추천서나.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교육과 자꾸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폐지가 된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왜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5단계 상대평가이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소서라든지 추천서 간략한 어떤 자소서나 추천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대학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싶은 부분인지 이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뭐 당연히 추천서 엄청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경희대는 옛날에 커피 쿠폰도 이렇게 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뭐 그 마음은 꿀떡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현 상황에서 이미 지나간 걸 다시 돌리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부도 없어졌던 거 부활하기 힘들듯이 전형 자료도 아마 지나간 걸 다시만 살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일 거라 생각을 하고 뭐 굳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실현하려면 그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간략하게 지금 얘기했던 뭐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말씀했던 주관적으로 한두 줄 쓰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식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저희는 뭐 경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제도를 다시 살려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고민까지는 못 갔고 한 번 더 하여튼 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제가 경희대 옛날에 추천서 운영할 때 선생님들께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 학생이 해야 될 것과 우리 선생님이 해야 될 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 자꾸 교육적 가치를 거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학생이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게 자꾸 만들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예, 저는 다른 분들은 학생 성장 기록부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좀 반대했거든요.
그 이유는 학생 성장 과정까지를 학생부에 담아내는 것은 교사 역량 바뀔 거다. 그거는 지도할 때 하는 거고 기록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감당하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일 거다. 성장 과정을 학생한테 물어야지 성장 과정을 학생부에다 담아내려고 하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를 학생부에 너무 많이 남기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특까지만 딱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행특은 주관적 평가를 원래 하자고 마음먹은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인성평가 있잖아요. 지적인 것도 필요 없고 인성 위주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 위주로 행특에 딱 쓰는 정도면 양적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공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알지만 뭐 그런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은요. 네. 행동발달 사항을 네. 추천서처럼 써야 된다라고 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음. 그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네. 추천서는 사실 학업에 대한 얘기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앞에 내용에서 충분히 검증이 다 끝났고요. 어떤 학생인지 대략 뭐 그런 것들은 판단이 끝났는데 조금 더 추천서처럼 솔직한 얘기가 듣고 싶거든요. 진짜 리더십이 튀어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학급 임무만 그냥 완장차듯이 하고 있는 건지 학생들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간 좀 내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옛날에 얘기했던 내신이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약간 네. 저 옛날에 그 양형자 우리나라에 맞나요? 양형자? 우리 맞습니까? 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분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분 막 나온 거 학생부 생기부 기록 보면서 완전 충격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뭐 그런 유사한 내용 나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비공개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수없이 대학들이 많이 했지만 결국 그건 안 됐잖아요. 정보 공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행특이 만약에 비공개 자료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추천서 필요 없이 행특이 비공개로 대학의 내신처럼 넘어올 수만 있다라면 뭐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예. 그 장영자 씨인 것 같다는 네, 얘기가 장영자 있었고요. 맞지요. 그분 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네, 네. 생기부 이렇게 한번 쳐보잖아요. 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초등학교 때기로, 국민학교 때기로. 네, 네. 예, 아무튼 저희 그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좀 내주셨고, 그리고 그 번개 특강 역사상 가장 많은 아까 제가 100명 찍힌 거 봤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질문과 그리고 이렇게 평일 늦은 시간에도 너무 많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 좋은 말씀해주신 임직태 사정관님께 마지막으로 큰 감사드리면서 예, 저희 또 이제 또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아직 어렵지만 많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히 저희가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사정관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또 추후에 좋은 뭔가 나눌 만한 이야기가 다시 생기면 또 좋은 자리 마련해서 예, 선생님들 다시 한번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모두 너무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목소리가 좀 잠겨